안녕하세요. 솔로몬무스입니다. 오늘은 읽을 책하고 구매한 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재미있었던 책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요거는 어저께 완독을 했는데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의 이선 프롬이라는 책이고 이디스 워튼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요 책 나올 때 여름이라는 책도 동시에 나왔어요. 그것도 이거하고 비슷한 분량으로 나왔고, 그거는 이제 제목 자체가 여름이다 보니까 배경이 여름이었고, 요거는 이제 주인공들이 썰매 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눈 오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겨울을 배경으로 한 겨울에 읽으면 좋을 책이고요. 약간은 막장극이에요. 시골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이선프롬이 이제 이름이거든요. 이선프롬보다 7살이 좀 나서 이 세 명의 남녀가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읽은 지 한 몇 시간 만에 그 자리에서 다 봤던 것 같습니다. 끊지 못하고 완독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책은요, 빗속을 출판사에서 나온 미시마 유키오의 사랑의 갈증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분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시마 유키오는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알고 나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소개해드릴 수 없는 그런 작가이고요. 근데 이 사람을 둘째치고 이 글만큼은 굉장히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까지 5번이나 올라갔던 적이 있었던 작가이고, 이분이 이제 이분이라고 그러면 안 돼. 요놈이 이제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자살을 하게 돼서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을 뿐이지 거의 받은 거나 진비 없는 작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전에 제가 그 금각사라는 책을 읽었고, 요번에 요 책하고 독서 모임에서 이제 이 가면의 고백이라는 책을 읽어가지고, 요 가면의 고백을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사랑의 갈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사랑의 갈증이라는 책은 아까 그 이선프롬과 마찬가지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후루룩 그냥 다 읽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막장극입니다. 이것도 막장극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미시마 유키오가 이제 탐미주의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데, 가면의 고백이 이 미시마 유키오의 초기 첫 번째 소설이었고, 요거를 쓰고 1년 뒤에 이제 사랑의 갈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금각사라는 작품을 쓰게 되는데, 탐미주의의 극치라는 그 금각사를 쓰기 전에 한 단계씩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가면의 고백은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년 시절의 그런 자기 이야기를 이 소설의 주인공에 빗대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작품이라서 이거는 약간 기록문학적인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이 사랑의 갈증은 온전히 이제 창작 소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의 고백은 뭐랄까요, 이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들을 조금 보고 마음에 든다 하면은 요 가면의 고백도 한번 보시면은 뭐 좋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가면의 고백을 먼저 본다면은 약간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약간 소설적인 면모보다는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빗속을에서 나온, 지난번에 제가 그 우체국 아가씨라는 것도 소개를 드렸는데, 이 빗속을에서 나온 요 시리즈가 알고 보니까 이 페이지 터너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 터너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시리즈라서 그런지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또 미시마 유키오를 좋아하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작가의 그 생애가 너무 사이코적인 면모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데,
좀 보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요 사랑의 갈증을 먼저 보시고 이거 이 작가 좀 재밌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금각사를 한번 보시면은 그거는 정말 문학적으로 훌륭한 작품인 것 같고 요거는 진짜 스토리적으로 그거가 가기 전에 요것도 추천드리는 작품을 추천드리고 작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읽은 책은 요거는 이제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이고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책입니다. 흉세 시리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흉세 시리즈 41번째 책이고 조지 콘레드의 어둠의 심장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원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출판사마다 조금 제목이 좀 다릅니다. 민음사에서는 어둠의 핵심? 어둠의 핵심이라고 나왔고 을류문화사에서는 어둠의 심연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흉세 출판사의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는 어둠의 심장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둠의 심장이 제목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민음사에서는 암흑의 핵심인가? 아무튼 조금 다른 제목으로 나와서 저는 이거 처음 보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출판사에서 이미 번역본이 나왔던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옥의 묵시록 영화를 저도 봤지만 지옥의 묵시록 영화하고는 조금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영국의 그런 이 당시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 약소국들을 침범하면서 그들의 자연 상태에 있었던 그런 자원이나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 이 조지 콘레드가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보면은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루이스 세플베다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도 환경 운동가로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소설을 통해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나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이 백인들이 그 지역에 침범을 하면서 그들의 자원이나 그들의 인력을 이렇게 빼앗고 죽이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고발하는 그런 소설이 있었는데 이 작품도 조금 그런 선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보다 보면은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어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시대가 1800 후반대의 시대이다 보니까 조금 구어체가 조금 요즘 말투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네, 어떻게 하네, 그런가 막 이런 식의 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읽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읽고 나니까 조금 괜찮았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이것도 문학동네에서 보내주셨던 책이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배수아 작가의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라는 책이고 단편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독을 했는데 배수아님 작품 이게 초기 작품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 배수아님만의 난해함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조금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편 내용들이 그렇게 무슨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무슨 특이한 내용도 없고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 시대의 시대상을 조금 볼 수 있었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추억을 회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들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이 표지가 어두운 것처럼 작품들이 모두 밝지는 않아가지고 뭐 배수아님 작품 자체가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밝은 작품은 없으니까요. 근데 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어둡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게 7편의 단편이 들어가 있나? 7편의 단편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작품 전체적으로 뭐 이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푸른 색상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읽다 보니까 계속 이 푸른 색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배수아님 좋아하시면은 이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매한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오쿠다 히데요의 라디오 체조라는 책입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는 책이고요. 오쿠다 히데요 님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작가이시죠. 그리고 다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일 유명한 책은 공중근해라는 책이고 남쪽으로 튀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영화로도 리메이크 돼가지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선거, 죄의 궤적, 꿈의 도시, 무코다 이발소 등 있고 요거 오쿠다 히데요의 작품들을 보면 조금 단편집들이 많은데 요건 장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 체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맨날 학교 가면은 도수 체조라는 거를 항상 했습니다. 매일매일. 군사 정부 시절이었죠. 근데 그때는 도수 체조를 국민 도수 체조라고 하는 거를 했었는데 일본도 이런 비슷한 라디오 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 노래랑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그 체조 자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했던 그 도수 체조는 약간 일제 잔재이지 않았을까. 일본이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서 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됐고, 오쿠다 히데요님의 글들은 매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는 출판사가 어디냐? 네, 다음 책은요, 시공사 출판사에서 나온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이라는 책이고, 요거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게 언제 나온 책이냐 하면요, 2001년 1월 달에 나온 책이고,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7,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었던 책이고, 레이 브래드버리의 작품들은 제가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작가의 작품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화씨 451은 디스토피아의 3대장이 있는데 그 3대장 말고 4대장 정도를 뽑으면은 이 작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예전에 봤던 책인데 조금 다른 번역본으로 보고 싶어서 절판본 중고책이 나왔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열린 책들에서 나온 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작품이고, 요거는 어떤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유명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굉장히 찬사를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레이먼드 챈들러는 미국의 대표적인 추리 작가라고 합니다. 1888년생이시고요. 이 기나긴 이별은 챈들러의 대표작이다. 그가 창조한 전설적인 탐정 캐릭터 필립 말로우 시리즈의 후기 걸작으로 하드보일드 소설의 대표 고전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으로 챈들러는 1955년 미국 추리작가협회 최우수 작품상인 에드거상을 수상을 했다. 챈들러가 20세기 후반 문학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다. 후대 하드보일드 작가들은 물론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롯한 현대 주요 작가들이 그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키가 추천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보일드 소설의 대표적인 고전이라고 하니까 추리 소설의 하드보일드니까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작품은요, 현대문학 출판사에서 나온 이승우 작가의 그곳이 어디든이라는
책입니다. 이승우 작가 요번에 그 문학동네에서 생애 이면이라는 책이 한국 문학 전집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친필 사인본을 제가 구매를 해놓은 상태인데 곧 있으면 이제 도착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이라는 작품은 이 의젓한 허무주의와 근본적 허무주의로 무장하고 있다. 만만치 않다. 생에 대한 가장 근원적 지점까지 질문을 밀어붙이는 치열정은 독자를 얼얼하게 만들 정도이다. 이승우의 문장은 구체적이면서도 근원적이지만 추상적 주관성에 매몰되지 않는다. 신과 배반, 비겁과 도피가 아무렇지 않게 한 문장 안에서 얽히고 대치한다. 어느 하나 쉽게 놓칠 수 없는 이 문장들은 스스로 사소하고 시시한 이야기이기를 거부한다. 이것은 소설로 구체화된 삶이며 소설보다 더 오래된 영혼의 잠언으로 격상된다. 작품 해설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 작가님은 이제 약간 종교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 조금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보시면은 약간 종교적인 사랑 이야기, 남녀의 사랑 이야기도 많이 쓰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저 두 작품밖에 안 봐가지고 이승우 작가님의 작품을 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는 동아일보사에서 나온 필립노스의 추락이라는 작품이고요. 요건 절판이 된 책입니다. 양장본 책이고 중고로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매를 할 수 없는 책입니다. 2003년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던 그 작품이고요. 이 필립노스 작품을 보면은 약간 남성 중심적으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노스의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 여성에 대한 묘사가 조금 좋게 보이지 않는 장면이 있긴 한데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추락이라는 작품은 어떨까 하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왜 요즘에 절판이 돼가지고 재판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필립노스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왜 절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는 옥당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온 찰스 디킨스의 영국사 산책이라는 책입니다. 두꺼운 책이고요.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 날개가 거의 책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넓은 책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올리버 트위스트의 저자이자 찰스 디킨스가 쓴 유일한 역사책이다. 이 책이 출간될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초강대국으로 성장해 있었지만 이면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이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다. 1830년대 런던에서 치러진 장례식 중 절반 이상이 10살 미만의 아이들이었다고 하니 그 비참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디킨스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이 모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이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읽을 수 있는 책,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역사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책을 썼다는 디킨스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성립되어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며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여러 왕들을 중심으로 연대기순으로 풀어냄으로써 누구라도 쉽게 영국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왕을 비롯한 통치자뿐만 아니다. 때로는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때로는 냉혹한 비난과 감시의 시선을 보내면서 함께 역사를 일구어온 수많은 민중들의 삶과 그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이 책 전체에 깔려있다. 이 책은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일부의 사람만이 아님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만 앞으로 역사를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단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영국 역사서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영국의 역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요즘에 역사관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사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네, 이상한 역사관을 가지면 안 되고요. 이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일랜드의 소설을 보면은 미혼모들이 그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영국의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없으니 이렇게 다른 이 주변 약소국에서 그 어린이들을 착복한다고 해야 되겠죠? 착복해서 데려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구매해본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인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는 책입니다. 한강 작가는 워낙에 믿고 볼 수 있는 작가니까요.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주문했습니다. 이 문학가지성사에서 나온 책인데 지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출간하는지. 근데 요즘 책 같지 않게 이렇게 판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에 또 옛날 스타일의 책이에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책은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해본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는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조지 오웰의 숨 쉬러나 가다라는 책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저는 이거 조지 오웰의 장편 소설 1984 이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장편 소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책 나왔길래 잽싸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동물농장을 썼잖아요, 조지 오웰이. 그 전에 썼던 작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건 보도로 가다? 그거 에세이를 쓴 이후에 쓴 작품인가? 이것도 작품이 짧지는 않습니다. 한 360페이지 정도 되는 작품인데 짧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지 오웰의 또 저는 에세이나 산문집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소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소설이 보이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책은요, 열림원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입니다. 니체의 위대한 자유라고 하고요. 쓰신 분은 우르졸라 미헬스 벤츠라는 분이 쓰신 거고, 번역자분이 홍성광 교수님이 번역을 하신 겁니다. 요거는 열림원 출판사에서 이벤트를 했는데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책을 한 권 보내주신 겁니다. 요즘에 이 열림원에서 이런 철학자 시리즈로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철학자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얼굴로 한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여기 있나? 지난번에는 쇼펜하우어 책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와 같은 시리즈로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니체 하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니체의 책을 한번 읽고 싶었는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책도 읽고 싶었는데 아직 못 읽고 있고요. 이 니체 철학의 책을 좀 읽고 싶었는데, 또 철학책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쉽게 써준 철학책이다 보니까 이것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버무사 출판사에서 나온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 그 후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라는 책은 작품을 읽어봤었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책도 다시 한번 읽고 싶은 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버무사에서 지금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절판이 돼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뒤에 사진도 있고요. 이 마음은
나스메 소세키가 위궤양과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세상이 떠나기 전인 1914년에 연재했던 소설이고 선생과 유서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선생은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거로 괴로워한다. 그 헤어날 길 없는 죄의식으로 인해 자기 부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선생.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그는 결국 자살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후는요. 산시로 문과 함께 소세키의 첫 3부작으로 불리는 작품이고 지금은 친구의 아내가 되어 있는 지난날의 연인 미치오를 불행한 삶에서 구해주기 위해 고민하는 다이스케가 인간이 범하는 사랑의 과오와 보상의 모습을 추구함과 동시에 남의 아내를 뺏으려는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도의적 비판을 넘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는 작품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 마지막 책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펀딩으로 구매를 한 책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제목도 잘 안 보이는데 제목이 이렇게 그림 형제 책입니다. 이게 비닐로 쌓여 있는데 요거 비닐을 까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언제 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시중에서 살 수 없는 책이라서 조금 책이 바래지면 조금 그러니까 비닐은 까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리려고 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읽은 책이 한 5권 정도 돼가지고 조금 소개가 조금 길어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선한 가을날 재미있는 독서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냐옹 냐옹 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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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리 목소리 마오리 응? 마오라 출연을 해야 되겠지? 응?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